안녕하십니까. 샤아트 연구소의 조원입니다. 긴 영상을 찍었지만 또 40분, 50분 되는 영상이 유튜브에는 어쩌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재미도 없고 그런 영상을 40분, 50분 보게 하는 것도 또 뭐랄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약간 좀 짤막짤막하게 한 것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경제가 끝나면 정치 사회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싶었지만 너무 경제가 지금 위중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저라도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고 핵심적으로 그 부분이 중요하고 또 긴 영상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집중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서 한 포인트라든가 좀 논점을 집중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좀 그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가지고 조금씩 더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알마르 샤워트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뭐 지나가도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뭐라 그럴까 좀 자꾸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했던 그 방식만 지금 따라해도 우리나라의 경제적 문제를 대부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외에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어쨌든 이분은 이미 구체적으로 성과를 낸 걸 성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냥 우선 그 짧은 영상이니만큼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알마르 샤우트는 평범한 집안 출신입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점이 있죠. 왜 부유한 집안의 사람들이 아니라 알마르 샤우트 같은 평범한 집 사람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이 좋고 부유한 사람들은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잘 살고 너무 잘 나가는데 뭐 때문에 이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생각을 하겠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 중산층이나 서민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도 해결책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진 알마르 샤우트가 독일 경제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총리는 누구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바이마르 공화국의 그 혼란한 상황에서 많은 귀족 출신, 명문가 출신의 총리들이 배출됐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해결했냐? 역시 평민 출신의 총리가 해결했습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 서민이나 중산층이 결국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천인의 말은 쇠도 녹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말이 모여서 결국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특별한 사람이 뭐 대단한 집안 출신이 나와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평범한 집안 출신의 총리가 됐고 또 평범한 출신의 샤우트와 관계를 갖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기존의 그 한국은행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 계속 마르크와만 찍어내고 경제를 혼란시킬 때 대신 그 알마르 샤우트를 통화관리관으로 임명해서 인플레를 잡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또 간략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시에 독일 통화를 라이스 마르크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알마르 샤우트가 통화관리관이 될 때 인플레가 1조 퍼센트가 되어서 1달러당 4.2조 라히스 마르크가 교환비였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네. 그럼 원래는 얼마였냐? 원래는 1달러당 4.2 라이스 마르크, 즉 1차 대전 전에는 그 정도의 교환비를 가진 게 2년 동안 인플레가
1조 퍼센트가 올라서 4.2조 라이스 마르크라고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뭐 트럭으로 싣고 가도 1달러 하나 바꿀 수 있을까 말까 하겠죠. 그래서 그 알마르 샤흐트는 곧바로 자기가 임명된 뒤로 랜덴마르크라는 뭐 이름만 바뀐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라이스 마르크는 그냥 정부에서 찍어내는 돈이라면 랜덴마르크는 독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가 건물과 같은 그 유형 자산의 가치를 평가를 해서 그것에 기반을 두고 랜덴마르크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 랜덴마르크는 지금 코인 시장에서 STO라고 하는, 즉 부동산이라든가 뭐 그림이라든가 이건 실물 자산과 연결돼서 만들어낸 코인이 있죠. 그걸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정치 상황이 혼란해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코인은 어느 정도 가치는 갖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랜덴마르크를, 즉 독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그 가치를 평가해서 그거에 맞게 한정되어 있는 돈을 발행하겠다 발표합니다. 그리고 교환비는 1차 대전 이전의 교환비인 4.2로 하죠.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급속도로 그 통화가 안정됩니다. 즉 라이스 마르크는 안 쓰려고 하겠죠, 사람들이. 그리고 랜덴마르크를 가지고 쓰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랜덴마르크는 딱 발행할 수 있는 양이 고정자산의 그 부분만, 그 가치만큼만 발행하기 때문에 빠르게 안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는 그 독일의 경제에 맞춰서 통화를 발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금태환이 되게 어려웠던 이유가 금으로서 그 가치를 태환해주면 너무 좋은데 화폐량이 그렇게 되면 부족하게 됩니다. 금이란 건 한계가 있고 그 금에 의해서 그 돈을 발행하기 때문에 경제 규모에 맞지 않게 되죠. 즉 사람의 옷으로 따지면 20살짜리 청년이 5살짜리 아기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됩니다. 또 반대로 그 화폐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 5살짜리 어린애가 20살짜리 청년의 옷을 입은 것 같은 상황이 돼서 또 인플레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원화라든가 그런 가치 있는 그 화폐는 사람의 인구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동력 곱하기 최저임금으로 해서 화폐를 발행해야지만 걸맞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알마르 샤흐트는 당연히 랜덴마르크 가지고는 독일 경제가 지속될 수 없다. 왜? 프랑스에서도 이런 경우를 한번 했다가 실패한 경험을 알고 있어서 그 파운드화와 수합을 했던 것을 그때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파운드는 금태환도 아니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전 세계에 지금 달러와 같은 위치, 뭐든지 결제를 달러와 같이 하듯이 파운드화로 전 세계 경제를 국제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것을 알고 독일은 마르크로화로 그 국제화를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서 두 나라 간의 수합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돌아와서는 당시의 본질적인 화폐는 금이기 때문에 이 금에 기반으로 한 또 화폐를 발행하게 됩니다. 당시 많은 나라들은 금태환 또는 은으로 했는데 전쟁이 날 때는 그거 가지고 전쟁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일시적으로 금태환을 버리고 자신들의 화폐를 발행하다가 경제가 안정되거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면 태환으로 그 금으로 다시 돌아가는 금태환으로 했던 것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금은 당시에도 엄청나게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고 어쩌면 그 국가들의 화폐보다 더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할까요? 근데 이것만 말씀드리면 이제 경제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또 좀 재미를 섞어서 얘기하자면 옛날에는 이렇게 금화나 은화를 많이 썼는데 그렇다 보면 벌써 머리 좋은 사람들은 사기꾼들은
그 실물 화폐를 갖다가 간 거,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뭐냐, 사포 같은 걸로 갈아가지고 그 실제적인 금을 빼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았죠. 예를 들자면 뭐 10g짜리 금화가 유통되는데 그걸 쫙 갈아서 막 8g, 7g으로 만들어 놓고 3g은 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시 모아서 불법으로 주조를 해도 어쨌든 금화는 금화니까 엄청나게 이익을 차지할 수 있었죠. 그걸 막은 사람이 누구냐? 영국에 있어서는 뉴턴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이걸 막죠. 어떻게 막느냐? 그 밖에 테두리에다가 지금 동전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점 같은 게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테두리 표시를 하고 이 표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통화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악화와 양호를 구축한다고 하는 그 속담에서 나왔듯이 악화는 뭐 부당한 화폐, 불법 화폐고 위폐라고 할 수 있겠죠. 양화는 정부에서 발행한 화폐인데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을 뉴턴이 거기에다가 금화나 은화에다가 테두리를 마련함으로써 이 테두리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화폐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돼서 위조 화폐를 막았다고 합니다. 생각나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러면 더 첨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제가 화폐 전쟁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물론 여러 권이었는데 전부 읽어보고 세밀히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주요 골자를 파악하고 나서는 듬성듬성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화폐 전쟁은 중국에서 나온 책이죠. 중국에서 나온 책인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금융을 누가 좌지우지하고 있고 금융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고요. 지금은 잘 구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서 없어진 것 같아요. 느낌에.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다니는 도서관에서는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로스차일드 얘기를 하느냐? 로스차일드에 대해서 한번 아는 분들도 계시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로스차일드가 어느 순간에 금융위기 2008년인가요? 금융위기가 난 다음에 그 금에 대해서 원래는 로스차일드가 거래를 했다가 이 거래를 안 합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이어받느냐? 중국 정부가 이어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국채를 팔고 그것을 금으로 자꾸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거의 2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중국이 나서고 나서부터. 그리고 중국은 금 시장을 열어놓고 있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미국 국채를 팔고 있고,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은 지금 대만 문제를 놓고 서로 뭐라 그럴까, 분쟁은 아니지만 전쟁이 나는 위기가 있는데 미국 정부는 일단 전쟁이 나고 나면 그 전쟁한 당사국의 미국 국채를 인정하지 않고 휘즈 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따라서 중국은 자신들이 수출을 하고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사놨다가 미국하고 분쟁이 일어나면 자기 국채가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것이 휘즈 조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국채를 야금야금 팔고 대신에 금으로 지금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같은 거대한 시장에서 금을 사들이기 때문에 금은 엄청나게 지금 폭등을 한 거고, 앞으로도 저는 중국이 사들이지 않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상향 곡선을 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근데 로스차일드는 금은 포기했는데 은은 시장 조작에 의해서 계속 값을 억제하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로스차일드는.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실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선물 시장에서 자꾸 은의 가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즉 금과 같이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억제하면서 싼 가격의 실물 금들을 로스차일드는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집이죠, 사실은. 그러면 로스차일드가 어느 순간 계산이 끝나면 억제하는 것을 풀기만 해도 은값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고 로스차일드 같은 부자들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그냥 예상해보는 거죠. 그 대신 투자를 권유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언제 권유드리냐면 은값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한다. 은값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때 투자를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한번 상승 기류를 탄 이 재화는 계속 갈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금에 비해서 부피가 크기 때문에 보관하기에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 은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올릴 수밖에 없고 오르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은값이 상승 공익 방향으로 완전하게 차트를 그렸다라고 생각하면 은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경제 위기, 인플레,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지만 벌써 16분이 또 지나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